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계절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기묘하면서 기이하면서 또 섬뜩한 부분도 분명히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차근차근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계절이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절에서 죽을 뻔한 아이예요. 되게 좀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목에서부터 보면 똘비님도 그렇고 기종님들도 이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절이라고 하면은 종교적으로 좀 되게 신성한 곳이잖아요. 절이라 하면 보통 안에 부처님도 계시고 보살님도 계시고 신장님들도 이제 막 지키고 계시는 신성한 장소니까 그곳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절이 문을 닫은 절도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절이었거든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멀리 좀 앞으로 가야 돼요. 네. 제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태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시기는 보통 임신 12주차 정도 되는데 팔과 다리가 모두 형성되고 아이의 성별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검사를 이렇게 받으시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태아의 머리에 거대한 혹 하나가 이렇게 자라나 있는데 이대로 태어난다면 산모도 출산 도중에 많이 위험하고 설령 출산에 성공해도 이 아이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거나 몸을 겨눌 수 없는 장애아로 태어날 확률이 너무 높다는 소견을 이제 들려주신 거예요. 이 소식이 부모님을 포함해서 저희 양쪽 집안에 다 전해졌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의견으로 이제 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친가 쪽은 어쩔 수 없다. 우리 형편에 지금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두고 엄마인 너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어머니를 포함한 외가 쪽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뱃속에서 태어난 내 새끼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두 분이서 싸우신 거예요. 양쪽이 다 이해가 되고 또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당시 부모님은 형편이 좋지 못하셨어요. 지금처럼 생활이 풍요로워지기 전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듣기로는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에서 신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의 의견 다툼은 결국에 어머니의 최후 통첩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한테 당신이랑 당신 집안이 내 새끼를 라고 하니 알겠다. 우리 갈라서자. 이혼하고 내가 나와서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셋이서 키우겠다. 당신 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어머니랑은 절대 죽어도 헤어질 수가 없었던 아버지는 결국 저를 낳는 쪽으로 찬성하셨다고 해요. 저한테 나중에 이거를 좀 사과를 하셨어요. 나중에 가서는.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정확히 어딘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머니가 만삭이 되셔서 출산 직전까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그 절에 가셔서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에 앉아 아이를 건강하게만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우시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이 덥든 춥든 매일 절에 방문하셔서 아이를 건강하게만 낳을 수만 있다고 해달라고 울면서 부처님께 맨날 기도드리니까 그 모습이 당시 소문이 쫙 퍼져서 절에 계시는 스님들과 보살님들 모두 안타까운 시선으로 저 엄마는 뭐가 저렇게 배가 절에 불러가지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냐 그런 소문까지 돌았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어머니의 정성어린 기도가 통한 건지 병원에서 방문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혹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하기 직전까지는 결국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었다고 해요. 결국 그렇게 저는 어머니 덕분이죠.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와 이제 정성으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흐르고 흘러요. 흐르고 흘러서 이 사건이 6살 때 벌어지는데요. 그 6살이 되기 전까지 제가 정말 많이 아팠어요. 1년에 거의 대부분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몸도 많이 안 좋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니까 절에 좀 많이 다녔어요. 어머니랑 할머니 관심 속에서 이제 그렇게 자라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부산의 만독동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만덕동에는 산 쪽으로 해서 절이 하나가 있는데 예. 이제 그 절이 여기는 지명을 말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석불사라는 이름의 절이에요. 이 절이 산 위쪽에 있는데 양쪽 절벽 사이로 부처님들과 신상들과 보살님들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어요. 거대하게.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이 해마다 방문할 만큼 조금 웅장함을 자랑한 절이에요. 제가 불교를 깊게 믿는 부모님을 따라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 절에 방문해서 기도드리고 삼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예.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은 부처님이 오신 날이었어요. 바로 석가탄신일이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보살님들께 기도를 드리고 산신령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가족은 항상 마지막에 용왕님께 기도를 드리러 가요. 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동굴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진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예. 그쪽이 동굴인데 안에 들어가면은 끝에 들어가면 이제 용왕님을 모시는 석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낮은 절벽인데 절벽처럼 땅이 이렇게 딱 끊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수로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죠. 부처님이 오신 날이니까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절이니까 다들 기도드리러 오니까 저랑 부모님이랑 3명이서 동굴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저 동굴이 정말 좁아요. 그러니까 성인 2명이 간신히 들어가거든요. 몸집이 작은. 그러니까 제가 먼저 앞장서서 먼저 들어가고 부모님이 저를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따라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했던 것처럼 용환한테 기도드리려고 손을 이렇게 모아서 기도 그 자세를 취하고 여기는 엎드려서 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서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삼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그때 항상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었어요. 1번, 그 다음에 2번 하고 마지막으로 3번 이렇게 하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합장을 하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물속인 거예요. 뭐야? 빠진 거예요. 그 절벽처럼 나 있는 아래에 그 수로가 있다 했잖아요. 거기 제가 빠진 거예요. 5월달임에도 그 동굴 안에 물이면 너무 차갑잖아요. 예. 그 물 속에서 제가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발버둥을 이렇게 막 치는데 이게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발이 땅에 안 닿는 게 막 느껴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손을 막 휘저으면서 벽을 이렇게 막 짚는데 뒤에 사람들도 난리가 난 거죠. 애가 빠졌으니까. 애를 건져야 된다, 빨리 붙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때 제가 살짝 기억이 조금 애매해요. 아버지의 팔이 제 옷의 뒤쪽 그 옷의 멱살을 잡는 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게 느껴진과 동시에 이제 한 어느 정도 약간 힘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빠지다가 저를 건져내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참 신기했던 게 지금 저는 살이 좀 포동포동하게 쪄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아파가지고 몸이 많이 허약해서 다른 애들보다 약했거든요. 또래 애들보다.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고. 근데 저를 엄청 힘겹게 건져내신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저를 건져내는데 성공하셨고 저는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가지고 온몸이 다 젖었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하염없이 울기만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저는 기억이 잘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운 것만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어디선가 모포 같은 걸 들고 오셔서 저를 막 닦아주시면서 그랬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네. 절에서도 당연히 난리가 났대요. 부처님이 오신 이 경사스러운 날에 애가 절에서 기도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잖아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때 당시 절의 주지 스님을 포함한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달려오셨대요. 애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평소 저희 가족 항상 거기서 기도를 드리니까 예. 애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하다가 3번 되니까 애가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 빠졌다는 거예요. 약간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면은 공이 이렇게 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애가 그냥 자연스럽게 슝 통당하고 빠진 거래요. 아버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예. 어머니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 절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런 적이 있었다 하더니 이제는 뭐 말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 후일담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집을 방문하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당집을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어머니가 좀 영적인 그런 게 있으셔서 그런가 당집에 깃발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깃발 꽂아주잖아요. 그거만 봐도 머리가 아파온대요, 어머니는. 그런데 아들이 절에서 죽을 뻔했으니까 가신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방문을 해서 무당이 말을 해주는데 죽을 고비를 정말 잘 넘겼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는 게 당신 아들 절에서 기도하면서 무사히 태어난 거 아니냐. 근데 그 무사하게 태어나게 해준 것이 부처님의 원력뿐만이 아니래요. 그럼요? 저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그 절 바로 앞에는 조금 작은 산 하나를 넘어서 동해 바다가 코앞에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실제로 절 넘어 조금만 더 가면은 부산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어요. 항구가 있는 거죠. 예. 바다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 무당이 말하기를 동해의 용왕님께서 저를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많은 힘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용왕님이 제가 자신의 아들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보호를 해줘야지. 왜 애를 물에 빠져서 죽게 냅두시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애가 용왕님한테 기도까지 드리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무당의 대답이 조금 저는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무당이 하는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신다고.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서 데려가려고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 무당 다음 이야기를 듣고 조금 괜찮아진 게 굳게 마음 드신 계획을 용왕님이 실패하셨으니까 데려가실 마음을 접은 것 같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은 평생 물에 관련된 사고는 발생하지도 겪지도 않을 거라고 했어요. 오, 예. 그 무당의 말대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예. 물과 관련된 사고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겪지 않았어요. 물에 안 가신 건 아니고. 아니에요. 저 목욕탕도 가고 워터파크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바다도 가고 계곡도 가고 다 갔거든요. 예. 근데 단 한 번도 그 뒤로 물사고를 당한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보 드리진 않았는데 제 친구 중에 무당 친구가 있어요. 아, 예. 그 친구가 말을 해주기를 어찌됐건 저를 데려가려고 하신 거잖아요, 용왕님이. 근데 이게 흔적이 남은 거래요. 용왕님이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시면서 제 몸에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예. 물귀신이라든가 기타 여러 잡기들은 제 몸에 손을 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와, 예. 그리고 이야기는 어떻게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요. 여담으로 지금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용왕동굴 있는 쪽을 가봤거든요. 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근데 지금은 제가 빠졌던 그 수록과 절벽 그 사이를 완전히 콘크리트를 부어놨더라고요. 아, 막았구나. 아예 그냥 사람이 빠질 수도 없게 그냥 막아버리셨더라고요. 절에서. 그래서 막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옛날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뭔가 이게 기묘하네요, 확실히. 네, 되게 좀 기묘하고 좀 기이하죠. 야,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생과사를 오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겪지 않게끔 하시려는 어머님의 피나는 노력이 있으셨고 그 노력 때문에 신이 또 감동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정말 어머니한테 감사한 일이죠. 진짜 이게 부모가 되어 봤을 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쉽지 않고. 예. 오늘 계절님께서 그래도 이 절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아이라고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었긴 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용왕님의 표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웬만한 잡귀나 물귀신들 뭐 이런 건 아예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 부분도 좀 소름 끼치긴 하네요. 확실히 다른 면으로. 아, 그렇죠. 저도 좀 듣고서 많이 놀랬었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절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돌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키메라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셨는데 긴장도 많이 되시겠지만 이번 이야기 꼭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셔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셨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키메라님.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들으시나요? 네. 네, 아이고, 목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들립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그래도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네네. 네, 키메라님께서 오늘 참여하시게 된 이유가 지인분이 또 겪은 일이 있어요, 보니까. 네.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대표님 이야기인데요. 대표님? 네. 네네.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셔가지고 어릴 때 저희 부모님 가게에 근데 최근에 좀 일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걸 들으신 거구나. 네, 저희 엄마가 들으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예. 이게 조금 무서워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신 거구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메라님께서 들으신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그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키메라예요. 일단 이 이야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알고 지낸 대표님이 최근에 겪으셨던 이야기예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학생 때 지방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나 하셨어요.
사연 주인공의 대표님은 저희 부모님 가게의 단골 손님이셨고요. 네. 제가 항상 학교 끝나면 그냥 교복 입고서 부모님 가게를 도왔다 보니까 저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대표님께서. 근데 대표님은 이미지가 되게 풍채도 좋으시고 운동도 즐겨 하시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분이셨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라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이 그 가게를 폐업하고 정리한 후에도 가끔씩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면서 저희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의 소식은 점점 뜸해졌고요. 대표님의 고향은 그 지방 지역의 변두리 쪽에 정말 말 그대로 논밭 있고 마을 사람들이 몇 안 되는 시골인데요. 몸이 좀 많이 편찮으신 홀어머니가 계신 어머니 댁이래요. 근데 대표님이 결혼을 하시고 나서는 아내분이랑 읍내에서 가정을 꾸려서 살았는데 네. 그 시골과 멀지 않은 곳이라서 어머니 댁에 매일같이 가셔서 병간호를 하셨대요.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홀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시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효자셨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댁도 그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엄마가 할머니 뵙고 오는 길에 우연히 대표님을 마주쳤다고 해요. 근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 야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말라있고 눈이 퀭하니 그냥 풀려 있었대요. 그래서 몰골이 말이 아니길래 저희 엄마는 지나가는 대표님을 붙잡고 인사를 건네셨다고 해요. 저희 엄마를 보시고 대표님도 반갑게 인사를 받으셨고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읍내로 같이 이동해서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좀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하게 됐다고 해요. 저희 엄마께서 안부를 물으셨겠죠. 왜 이렇게 말랐냐? 야위였냐? 어떻게 지냈냐? 뭐 이런 안부를 물으셨는데 그 편찮으신 어머니께서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너무 지극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야위였구나. 힘드니까. 예.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엄마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대표님이 그 이후에 들려주신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왜요? 대표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는 약 6개월 전이었고 한두 달간 진짜 힘들게 시간을 보내셨는데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을 어떻게 잘 추스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더 바쁘게 지내셨다고 해요. 근데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가 조금 휘청이니까 음식점 하나를 내자 해서 읍내 쪽에 이것저것 임대 나온 가게들을 보러 다니셨대요. 한참 둘러보던 중에 살짝 변두리 쪽에 위치했지만 평수도 어느 정도 크고 방도 여러 개 딸려있는 식당 한 곳을 발견하셨대요. 예. 주차장도 있고 홀도 있고 방도 한 4개 정도가 딸려 있으니까 이 정도면 꽤 괜찮다. 그리고 마침 권리금도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며칠 내에 계약을 바로 하고 가게 안에 전 주인이 쓰던 집기들이나 너무 훼손된 벽지나 이런 것들은 직접 뜯고 수리하고 버리건 버리면서 혼자 돈 안 들이고 열심히 정리를 하셨대요. 예. 근데 이게 한 번 손대다 보니까 일이 조금 커져서 이거 한 달은 해야 오픈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며칠을 수리했을까 어느 날 혼자 뚝딱뚝딱 고치고 수리를 하다가 해가 지고 몸이 너무 고대지니까 4개의 방 중에 좌식 테이블 아시죠? 고깃집 테이블 같은 거 그거 2개 정도 들어갈 만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잠깐 몸을 뉘었대요. 눕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에 들었는데 이게 뭐 꿈인지 현실인지 머리맡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너무 구슬프게 나더래요. 정말 너무 서럽게 울어서 예.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막 저릿저릿하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들어서 머리맡을 확인을 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대표님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슬프게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대표님은 놀랬지만 일단 반가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막 뒤섞이고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더 막 찢어질 것 같더래요.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엄마 아파? 왜 우는 거야? 하면서 막 같이 우셨대요. 그렇게 밤새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한참을 우셨대요. 아침이 되고 울다가 지쳐서 깼는데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고 진이 빠질 정도로 그냥 하루 종일 울었다 보니까 그날은 아무것도 못 하시더래요. 그래서 멍하니 그냥 일하는 둥 마는 둥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가서 잘까 생각을 했지만 뭔가 우는 엄마의 모습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다시 잠을 자려고 애쓰셨대요. 속으로 엄마 오늘도 내 꿈에 나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잠이 들었을 때쯤 서서히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다시. 근데 역시 돌아가신 어머니가 대표님 머리에 무릎베개를 해주시고는 아주 그 슬픈 표정으로 대표님 얼굴에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또 서럽게 울고 계시더래요. 엄마 왜 울어?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아직 좋은 곳을 못 갔어? 왜 그래요 왜? 하면서 또 펑펑 우셨대요.
근데 어머니는 대답 한 번 없이 계속 그냥 울기만 하시더래요. 그게 일주일간 지속이 됐고 일주일 만에 거의 7kg가량 살이 빠져가지고 예. 대표님을 본 아내분이 이제 놀란 마음에 병원에도 데려가고 가게에도 아예 못 나가게 하셨대요. 당신 이러다가 죽겠다고. 도대체 어디 아픈 거냐고. 막 걱정을 하면서 집에 눕혀놓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럴 만도 한 게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울었으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근데 대표님은 본인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지만 일단 어머니가 우시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프더래요. 내가 오늘 가게에 안 나가면 엄마가 텅 빈 방에서 그냥 혼자 우시려나 싶고 막 혼란스러우셨는데 그렇게 아내가 말리고 만류해도 아내가 잠들자마자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그 가게로 또 가셨다고 해요. 방에 들어가서 또 잠을 자고 또 어머니를 마주 보고 펑펑 울고 멍하니 하루를 보내다가 잠에 들면 또 우는 엄마를 보고 펑펑 울고를 계속 반복을 하셨대요. 그렇게 2달이 흘렀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가게 정리나 수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몸도 마음도 너무 피폐해졌고 그렇게 2달을 지내니까 30kg 가까이 살이 빠지더래요.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야위어가고 이야. 이제 그쯤 되니까 아내분은 도저히 걱정이 돼서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몰래 무당집에 가보셨다고 해요. 근데 대표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거든요. 그래서 몰래 무당집에 갔는데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이 요즘 매일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인단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머리맡에서 우신다고 한다. 남편이 2달째 힘들어하고 있고 뭐 체중이 30kg 가까이 빠졌다. 도와달라. 어떻게 해야 하냐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당이 말을 딱 잘라먹더래요. 그거 엄마 아니야. 이러시더래요. 아내분이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막 그래서 무당 입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무당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거 엄마 아니니까 마주보고 울 필요 없어. 그리고 그 가게 정리하고 나오라고 그래. 거기 터가 안 좋든 뭐 귀신이 장난치는 거든 간에 아주 괴롭히는 방법이 악질인 귀신이니까 기 다 빨려서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말라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너무 무서워지잖아요, 아내분은. 그래서 네. 바로 대표님은 전화를 걸어서 집에서 만나자고 했대요, 당장. 집에서 만나자마자 당신 거기 가지 마라. 그거 어머님 아니란다. 그거 당신 귀신한테 홀린 거다. 위험하니까 당장 가게 다시 내놓고 다른 곳 찾아보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님은 믿고 싶지가 않았대요. 그렇게 날 보고 서럽게 우시는데 예. 우리 엄마가 아니라니. 말도 안 된다고 우리 엄마일 거라고 막 울분을 토하고는 밖에 나가 차에 시동을 걸고 이 심란한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머릿속을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 자기가 어느새 그 가게를 향해서 가고 있더래요. 아내가 말했던 무당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도는데 자기는 그냥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미치겠고 그게 정말 엄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계속 보고 싶더래요. 가게가 눈에 보일 때쯤 아내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 받자마자 아내가 딱 한마디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예. 어머님은 절대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대요. 예. 그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대요. 그렇게 착하고 한평생 나의 행복과 건강만 빌면서 사셨던 어머니가 매일 나타나서 내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이렇게 병들게 만드실 리가 없더래요. 근데 막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가게가 갑자기 막 음침해 보이고 오. 뭔가 으스스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날은 그냥 집에 돌아가서 푹 주무셨다고 해요. 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그냥 꼭 가게에서 잘 때만 그쯤 되니 뭔가 이상하다 싶더래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채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가게를 내놓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네. 내가 2달간 본 엄마의 모습이 정말 그리운 돌아가신 어머니든 아님 귀신이든 어쨌든 내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미쳐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마음 먹고 며칠 뒤에 밝은 낮에 가게 안에 두었던 이제 대표님 물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정리하고 빼오자 해서 가게에 들어가셨대요. 하나하나 정리하고 짐을 막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졸음이 막 쏟아지더래요. 뭔가에 이끌리듯. 그래서 그 방에 이끌려서 가서 진짜 몸을 걸치듯 들어가서 잠이 들었대요. 1시간 정도 잤을까? 머리맡에 어머니가 또 앉아 계시더래요. 대표님이 며칠 동안 안 와서 그런지 엄청 서러운 소리로 엉엉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시더랍니다. 계속 대표님 눈을 마주치면서 슬픈 표정으로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래요. 막상 또 엄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또 아파 미치겠더래요. 마음 약해지지. 그쵸. 그래서 또 한참을 막 우신 거예요, 엄마를 보고. 그러다가 며칠 전 아내가 했던 말이랑 무당이 했던 말들이 뇌리를 싹 스쳤대요. 한참 울다가 뚝 멈추고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다 용기 내서 말을 했대요. 너 우리 엄마 아니지? 예.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던 어머니의 표정이 막 일그러지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깔깔깔깔 막 숨이 넘어가게 웃더래요. 그냥 얼굴은 막 일그러진 채로 미친 듯이 고개를 막 흔들면서
입을 쩍 벌리고는 박수를 막 신나게 치면서 막 웃더래요. 비웃듯이 그냥 미친 여자처럼. 그걸 보고 누가 멀쩡하겠어요. 기절한 건지 뭔지 그냥 눈 떠보니까 아직 뭐 밤도 아니고 그냥 해가 져가고 있는 저녁이었대요. 뭐 짐이고 뭐고 그냥 무서우니까 뛰쳐나와서 급하게 집으로 가셨대요. 그 가게는 며칠 뒤에 사람들이랑 같이 들려서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는 그렇게 어머니의 흉내를 내던 귀신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대표님은 그게 의문이래요. 아직도 그게 자신이 만들어낸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환상인지 아니 정말 귀신이라는 게 그 턱귀신이라고 하죠. 자기한테 장난을 쳤던 건지 모르겠다고 했대요. 저희 엄마한테. 예. 이제 뭐 저희 엄마를 마주쳤던 건 그 돌아가신 어머니 댁 그 우시던 그 어머니 댁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마주친 거라고 해요. 우연히. 그래서 며칠 전에 엄마가 안부를 좀 묻고자 연락을 하셨는데 뭐 다시 건강도 조금씩 회복 중이고 괜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 뭐 대표님이 본 게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만들어낸 환상일까? 아니면 무당의 말대로 악하고 잔인한 귀신의 장난이었을까? 여기까지. 야. 근데 이 가족 그 모습을 흉내내는 귀신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전기만 빨아먹으려고 그런 걸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참 뭔가 악독하네요. 네,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그걸 너무나 쉽게 무너질 걸 아니까. 그쵸. 야, 근데 키메라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 아, 근데 너무 아쉽네. 혹시 뭐 키메라님이 겪은 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겪은 이야기 뭐 짤막한 거라도 뭐 하나 없겠죠? 감사하죠. 이건 뭐 근데 결론이 없는 이야기인데 괜찮아요. 이제 저희 아빠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귀신. 근데 뭐 뭔가를 확인했다. 예. 뭐 뭔가를 당했다. 이런 건 아니고 밤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저희를 할머니 댁에 맡겨놓고 엄마 아빠가 오붓하게 밤낚시를 하러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근데 막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물고기도 안 잡히고 돌아가자. 숙소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저수지 쪽이었는데 차를 몰고 숙소로 향했대요. 근데 저수지 옆에 좀 으스스하잖아요. 가로등도 몇 개 없고 긴 도로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었는데 그날따라 안개도 많이 끼고 아 으스스하다 하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 절대 거기는 뭐 민가가 없는 곳인데 흰 물체가 하나가 보이더래요. 예. 네, 사람같이. 그래서 아 우리가 진짜 무섭다 생각하니까 저런 게 보인다 하면서 혹시나 저게 뭐 귀신이더라도 무시하고 도망가자. 그게 점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딱 커브길 정도 갓길에 서 있었는데 아빠가 한쪽 팔을 이렇게 내밀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엄마도 반대쪽 창문도 열어놓고 그 흰 물체를 지나가려면 조수석 쪽이 가까울 거 아니에요. 오른쪽 갓길에 있으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다가 엄마가 빨리 밟아 무서워 이렇게 말했대요. 딱 커브를 도는데 여자더래요. 진짜 그냥 사람 같은 여자. 예. 싹 지나가는데 물 냄새가 진짜 그 물 비린내가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얼른 팔을 막 집어넣고 그냥 외마디 비명 한번 쫙 지르고 바로 창문을 이렇게 밖으로 확인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런 이야기. 와, 이렇게 진짜 이거 키메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잠깐 싹 보였다가 확인해보면 없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그 형체가 어떻게 서 있었고 어떤 느낌으로 서 있었는지 이런 게 다 기억에 남고. 그렇죠. 야, 그건 저도 경험을 해봐서 공감합니다. 네, 공감해요. 자, 오늘 키메라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네. 그냥 딱 이거예요. 짧아서 아쉬웠다. 이분 하루 웬쟁에 가둬놓고 시키고 싶은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조금 과격하거든요. 네. 저는 시청자분들의 오더를 받고 감옥만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또 키메라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고 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여라도 뭐 주변 지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분들 조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또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키메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털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아마 장례식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장례식장을 어쩔 수 없이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털보님.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닉네임을 보고 남성분이실 줄 아셨을 것 같아요. 아, 네. 털보, 네. 뭐야, 네. 뭐야, 왜 여성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뭐, 털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오늘 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남편분이 겪은 또 섬뜩한 실화예요, 이게. 네, 맞아요. 어허.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아직도 좀 떨리시거나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 무섭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나요? 엄청 많아요. 저랑 오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 예.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려고 하고 좀 그랬었죠. 근데 아직도 이게 미스테리인 일들이라 한번 신청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냥 편안하게 저랑 네. 1대1로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털보죠! 이거는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몇 년 전에 실제로 겪은 경험담이고요. 어느 때와 같이 일을 하는 날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연락을 받은 친구들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당연히 갑자기 연락을 받았으니까 저녁 늦게 일이 다 끝나고 출발을 하게 됐겠죠. 평소라면은 오랜만에 만났겠다 술도 한 잔씩 먹고 왔을 텐데 장례식장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랑도 굉장히 멀 뿐더러 내일 일에도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술도 안 먹고 한 새벽 3시? 굉장히 늦은 새벽이죠. 다시 도착했다고 해요. 원래 저희 남편은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뭐 마트든 편의점이든 뭐 일부러 사람 많은 곳을 다녀오고 꼭 현관문 앞에서는 부모님께서 미신일 수도 있겠지만 뭐 소금을 뿌려주신다거나 뭐 성수를 뿌려주시면서 기도를 좀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날은 새벽이기도 하고 너무 늦어서 너무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뭐 한 번은 무슨 일 있겠어 하고서는 그냥 쓰러지듯이 잠이 들었다고 해요. 어허. 근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재 하는 일이 밤낮이 바뀌고 불규칙해서 평소에도 잠에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그 이상한 느낌이 막 털이 쭈뼛쭈뼛 서고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방 천장 정확히 구석인 모서리 부분에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라는 확신의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형체나 뭐 움직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날은 그냥 잠이 다 달아났대요. 그리고 한 번 몸에 막 소름이 끼치니까 예. 여기를 내가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방을 나왔대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뭐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데 방에서 느꼈던 그 시선이 똑같이 또 느껴지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주방 천장, 그 천장 쪽에서만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설마 가족인가?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새벽 네. 2-3시면 부모님도 다 주무실 시간이고 하고 그냥 내가 진짜 일이 너무 힘든가 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네. 그리고 그날은 그냥 해가 떠버리고 했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자려고 누우면은 시선이 너무 느껴지고 모른 척하고 자려고 몸 움직이면은 바로 가위가 눌려버리고 가위가 또 풀리면 또 시선 느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2주 내내. 그러니까 잠도 깊게 못 잤을 뿐더러 당연히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졌겠죠. 그러다가 문제의 날이 다가왔는데 내가 잠을 이렇게 못 자다간 죽겠구나 싶어서 어떤 게 느껴지든 난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하고 그냥 눈을 감았대요. 근데 그날은 형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첫날 처음에 그 시선 느껴졌던 그 천장 모서리 부분에서 할아버지가 쪼그려 앉아서 우리가 옛날에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화변기 있는 거 아시죠? 화변기에서 용변 보듯이 쪼그려 앉아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그 불이 꺼지고 그 새벽에 그 밤인데 그 눈이 마주친 거죠. 근데 형체가 보이는 게 그날이 너무 처음이라 몸이 그냥 굳고 공포감이 온몸을 휩싸여서 그냥 보기만 했대요. 근데 그 형체도 쉽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남편을 헤어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냥 해가 뜨려면 몇 시간 지나야 되고 내가 이 집엔 당연히 있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집 밖으로 뛰쳐나왔대요. 그리고 평소에 일하던 사무실로 왔는데 사무실에 와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봤자 좋을 게 하나 없고 나는 진짜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 하고서는 그냥 막 평소보다 일도 더 하고 게임도 밤새 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런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대요.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자려고 누우면 자꾸 이상한 게 보여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도움을 청한 거죠. 근데 가만히 부모님이 듣다가 성당을 데리고 가셨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학업이랑 바쁘다는 핑계로 성당을 자주 못 갔었대요. 근데 그날은 남편도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가고 뭐 기도도 하고 오랜만에 뭐 그러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너무 안심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날은 거짓말처럼 뭐가 느껴지지도 않고 푹 잤대요. 거짓말처럼 다시 일상을 찾은 거죠.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쯤에 지인인데 그걸 똘비라고 칭할게요. 똘비네 가족이랑 같이 바닷가로 1박 2일 동반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날은 저도 같이 있었던 날이고 근데 똘비는 몇 개월 전 장례식장을 함께 다녀온 일행 중에 한 명입니다. 일행들은 이런 옷이나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네. 똘비랑 남편은 근처에 저녁거리를 사러 수산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저희가 여행을 간 집이니까 잘 모르고 해서 펜션 사장님께 가까운 수산시장이 어딘지 알아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다고 해요. 근데 해는 니엇니엇 해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저희 일행을 눈여겨보는 사장님이 다가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안 오시냐? 저희가 뭐 더 준비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안 오세요? 라고 묻길래 제가 뭐 가는 길에 뭐 커피라도 마시고 오나 봐요. 이러고 말하는데 사장님의 반응이 너무 찝찝했어요. 그때 고개를 갸우뚱하고 굉장히 미심쩍어하시면서 아무리 초행길이라고 하지만 너무 가깝고 여기 큰 길 나가면 바로 보이는 데다 라고 하면서 이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왜 이렇게 늦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똘비랑 남편 다 계속 이상해. 계속 이상해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진정 좀 하고 앉아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 라고 하니까 차 안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차 안의 상황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수산시장으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하고 출발했는데 출발과 동시에 똘비가 말을 꺼내더래요. 야, 너 요즘 뭐 별일 없냐? 이러더래요. 남편이 무슨 일? 뭐 똑같지? 이러고 말았는데 아니 그때 우리 장례식장 갔다 온 날 나 그날부터 가위를 계속 눌린다. 예. 나만 그래? 너는 안 그러니? 라고 딱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남편은 너무 무서웠대요. 내가 이거를 어디다가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나만 이상했던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차 안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 그 똘비한테 다 털어놨대요. 그랬는데 그 먹을거리를 사고 차 안에서 막 그 얘기를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나서 우연히 창밖을 봤는데 너무 이상하더래요. 창밖 풍경이. 출발하였을 때는 너무 잘 깔린 아스팔트 길이었는데 그런 길은 온데간도 없고 그냥 흙길을 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막 따라가는데 점점 차는 막 산으로 가고 있고 자동차 바닥에 다 긁히는데도 막 이상한 길로 가고 있고 그 순간 남편이 근데 원래 이렇게 먼 거리였나? 라는 의문이 들더래요. 예. 그리고 해는 막 다 지고 이래서 이대로 가면 그냥 죽겠다. 이런 직감이 들어서 그냥 차를 멈췄대요. 그리고 똘비랑 내려서 막 주위를 확인해 보는데 산이라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암흑이고 그냥 야산이더래요. 등산로가 있는 산도 아니고 야산이었대요. 그래서 둘 다 차 안에서 마침 그 장례식장 갔다 온 날을 이야기하고 있던 참이었고 너무 무서워서 차가 그냥 막 긁히든 뭐 부셔지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왔던 길 그냥 반대로 왔대요. 내비도 입력 안 하고 왔대요. 그리고 막 오다가 숙소랑 가로등 불빛이 보이는 걸 보고 좀 안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똘비랑 남편이 저를 똑같이 쳐다보면서 우리 홀린 것 같아.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가 울려. 아이 왜 이래. 우리 여행하는데 그냥 즐기면서 가자라고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행히 뭐 할아버지나 그런 건 보이진 않았는데 남편이 독립을 해서 자취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남편이 쓰던 방을 옮겨서 쓰게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동생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 여기서 잘 때 괜찮았어?
나 여기서 자기만 하면 가위가 너무 눌리는데 그래서 대답을 막 들을 새도 없이 막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일에 대해서 어머니한테만 털어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래서 동생한테 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평소에 조금 수맥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수맥봉을 사용해서 온 집안의 수맥을 다 확인했거든요. 예. 근데 그 집에서 딱 한 곳만 수맥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그 남편이 쓰던 방, 구체적으로 침대 머리 부분에서만 수맥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잘못됐나라고 또 해보고 또 해봤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 뒤로 남편이 쓰던 방에서는 아무도 안 자고 현재는 그냥 사용하지 않는 창고 위주로 옷이나 물건을 보관하거든요. 예.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저랑 남편 둘만 충청도로 또 놀러 가게 됐어요. 네. 그 바닷가로 또 놀러 가게 됐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풍경이 너무 익숙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여기 혹시 우리 와본 적 있나?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행 계획은 대부분 제가 다 하는 편이라 남편은 숙소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남편도 막 밖을 보다가 그때 여기 우리 똘비랑 놀러 왔었잖아. 여기 숙소가 거기 근처일걸? 라고 하니까 막 확인을 했죠. 근데 정말 500m도 안 되는 정도의 그때 묵었던 숙소의 그 동네였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도 도로가 너무 잘 깔려있고 건물도 많고 가로등도 다 있고 그때 길을 헤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되물었죠. 왜 그렇게 늦게 온 거냐.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남편도 진짜 모르겠다. 왜 차에서 똘비가 그 얘기를 꺼낸지도 모르겠고 내가 내비게이션을 한두 번 사용해 본 것도 아닌데 그때는 나도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라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일에 대한 이 실마리가 풀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만 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한숨부터 쉬면서 아예 안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그 남편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하루하루 다르게 수척해가고 예. 네, 잠을 못 자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그냥 바로 집으로 귀가는 절대 안 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소금이나 뭐 성수 이런 거 아니어도 어디든 꼭 들렸다가 오려고 하는 습관 같은 게 생겼다고 할까요? 야. 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저도 뭐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남편의 일을 옆에서 너무 다 겪고 듣고 보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야, 이게 너무 이야기도 잘하시고, 이거 털보님은 귀신 보신 적은 없나요? 저는 예. 귀신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예. 저는 좀 꿈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기질이에요. 그래서 꿈을 잘 꾸시는구나.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털보님이 아니라 털보 신부라고 할까요? 라고 해서 제 사연을 한 번 더 신청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털보가 남편이었어요? 털보가 남편이에요. 얼마나 털이 많으시길래, 예. 아우. 야, 상남자시네. 그래서 이거구나. 털보님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의 사연을 대신 전달하는 거니까 일단 털보. 그 다음에는 네, 털보 아내. 그쵸. 털보 마마라고 해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털보님 아내분께서 털보 마마님께서 그래도 네. 남편분 대신에 이야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는 좀 섬뜩하고 또 길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장례식장 이야기나 우리들이 겪는 그런 일들이 뭐 매번 다 같은 사람들한테 뭐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재수 없으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어떤 뭐 행위나 그런 미신의 뭐 일종인 무언가를 분명히 하시겠죠. 하지만 괜히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또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DHK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수원역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HK님. 제가 지금 말할 장소가 딱히 없어서. 그러니까 뭐 비상계단 이런 데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울리나요? 조금 울리는데 그게 네. 바로 시들무 또 라이브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다행이네요. 자, 일단은 DHK님께서 수원역에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고 네. 아직도 수원역을 보면 그 생각이 나겠네요. 이제 수원역을 안 간 지가 거의 그날 있고 나서부터는 예. 휴가 나올 때 잠깐 들리는 거 말고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겪으셨길래 이런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DHK예요. 일단 이 일은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예. 제가 20살 때 갓 성인이니까 친구들끼리 술도 많이 마시고 술집도 많이 가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원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저희 집이랑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제가 수원을 가서 이제 막 1차로 저희끼리 막 마시다가 한 친구가 여자 좀 만나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그 헌팅 포차 그런 곳을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도 그렇고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예. 가서도 핸드폰만 보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예. 휴대전화가 너무 계속 쓰니까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닳아서 카운터에 맡기고 그때 친구들은 여자애들이랑 놀고 저도 여성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좀 참여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여성분들이 번호도 좀 감사하게도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한 3분 앞에 처음 갔는데 번호를 따여서 따였다? 예, 맞습니다. 딴 게 아니라 따였다죠? 예,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이제 굉장합니다. 네. 제 번호만 주고 나중에 연락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헌팅 푸차가 약간 이런 건가 하면서 약간 신세계를 느꼈는데 그렇게 놀다 보니까 딱 그 시기가 코로나가 좀 심해서 10시까지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다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한 9시 40분 이쯤 되니까 손님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흡연도 하고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집까지 1시간 걸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도 수원 사는 친구여서 그냥 혼자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하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좀 마치고 한 11시쯤에 근처 숙소로 들어갔는데 네. 그 숙소를 설명을 해드리면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 카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2층이 카운터인데 이게 보니까 3층을 눌러도 2층에서 꼭 멈추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냥 3층으로 막 무단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그때 2층으로 가서 방 호수를 받고 그 방 번호가 308호였거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해병대에 나왔었어가지고 귀신 뭐 이런 걸 별로 안 무서워하기도 하고. 진짜요? 진짜 해병대는 귀신을 안 무서워합니까? 해병대 잡죠, 귀신은. 잡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뭔가 기가 쫙 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숙소가 약간 빨간색 벽지가 약간 피가 굳은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여서 느낌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어차피 숙소인데 똑같겠지 하고 혼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막상 혼자 가니까 너무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 전부터 좀 기분이 이상했던 것도 있고 혼자 있어서 핸드폰을 보고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술을 좀 깨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시간이 한 새벽 1시 이 정도여서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여성분이 저한테 아까 너가 나한테 번호 줬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아까 번호를 준 여성분들 중에 한 분이구나 싶어서 얼굴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네. 왜 전화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지금 나오라고 놀자고 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주변 술집도 다 닫았고 마땅히 놀 데도 없는데 어디서 놀자는 거지? 하고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호텔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혹시 몰라 제 호텔 이름을 봤는데 같은 숙소인 거예요. 뭐야?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는 약간 처음에는 이런 사람한테 겁은 좀 있어서 이거 뭐 혹시 모르니까
제 방번호는 안 알려주고 아 나도 거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친구들 여기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술을 같이 좀 더 마시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아 그럼 어디에 있냐 지금 그러니까 205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205호. 예.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화를 끊지 않고 제가 담배를 피고 1층에 갔다가 올라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1층을 딱 눌렀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2층에서 멈추더라고요. 카운터에 무조건 멈추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전화하는 도중이니까 아 아니다 그냥 바로 지금 가겠다 하고 205호를 찾는데 제가 약간 아직 술이 덜 깨서 그런지 205호가 안 보이더라고요. 뭐해, 그건 또? 예. 그래서 이렇게 어딨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카운터에 젊은 남성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약간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듯이 저한테 뭐 찾는 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가 205호에 있다는데 205가 안 보여서 혹시 어디 있는 줄 알 수 있냐 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약간 갸우뚱하시면서 저희가 201호부터 211호까지 있는데 205호만 없다는 거예요. 205호라는 방이. 폐쇄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는데 그 알바생분의 뇌피셜인데 아마 205호에 그 표지판 이런 게 고장이 나서 211호를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약간 아차 싶어서 이 여자애가 혹시 잘못 말을 했나 나한테 코스를 205호 아니라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갑자기 깔깔깔깔깔깔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소름이 확 돋아서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205호가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핸드폰 전화기를 끊고 그냥 진짜 저도 뭐 홀린 듯이 예. 1층으로 내려와서 흡연을 했는데 수원역을 보시면 수원역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긴 로데오 거리가 있고 그 중간에 인형 뽑기랑 뭐 이런 상점 같은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전 흡연을 하면서 약간 이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로데오가 길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도 하고 사람이 아예 없어서 네. 근데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밤인데 왜 중앙에 있지? 그리고 보통 걸어가면 보통 상가 쪽으로 붙으면서 걸어가잖아요. 예. 가운데 있길래 뭐지? 하고 그냥 전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진격의 거인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무지성 거인. 예 맞습니다. 막 이상하게 뛰어오는 것처럼 멀리서 엄청 와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진짜 발이 안 떼지더라고요. 아예 저는 그 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망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발이 아예 안 움직여지고 몸도 굳어가지고 계속 핸드폰만 본 척만 했는데 예. 핸드폰을 봐도 앞에 시야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딱 저한테 한 3m 정도 거리에서 멈췄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약간 핸드폰을 보면서 그 사람 쪽을 살짝 흘끗 보는데 체구도 굉장히 작고 머리도 약간 단발머리 같은 느낌의 약간 여성분이 있길래 제가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아까 너랑 나랑 전화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전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데 그 당시에는 너무 갑자기 좀 화가 나더라고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래서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거니까 그 여성분이 재밌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표정이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어서 이 사람은 뭔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나 지금 친구들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다 먼저 하고 진짜 막 뛰어갔습니다. 호텔 쪽으로. 그러니까 호텔 막 뛰어와서 방 문 잠그고 딱 침대에서 이불 덮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누르니까 네. 제가 이제 조심히 가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보면 밖을 볼 수 있는 조그만한 그 구멍 있잖아요. 그걸로 밖을 봤는데 그 여자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문 두들기면서 안에 있는 거 다 안다고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막 빽빽 지르더라고요. 그거 듣고 저는 그냥 그때 이후로는 기절을 해서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서 예. 그러다가 6시에 딱 눈을 떠서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이게 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예. 근데 어제 제가 봤던 여성분이 단발머리에 약간 피부가 하얗고 키가 좀 작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제 제 번호를 딴 사람이 3분이라고 했는데 그 3분의 얼굴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성분이 없는 거예요. 오, 기억은 나는데. 네, 기억은 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하고 제가 어제 혹시 통화 기록이 있으니까 그 통화 기록으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차단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뭐지?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 차단을 하면 이 번호로 이제 통화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고 맞지. 있거든요. 예. 근데 없는 번호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순간 뚱 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막 해주고 들어보니까 이거는 저희끼리 생각인데 첫 번째로는 매매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다. 범죄 쪽으로. 네,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귀신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귀신을 원래 안 믿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런 일을 막상 겪고 나니까 수원역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혼자 숙소에서 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꾸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너무 사람같이 표현을 하니까 이거 범죄 쪽 아니야? 그럼 뭐 매매 쪽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귀신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귀신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생생해서 그 네. 기억이 전화번호도 남겨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뭔지 아직도 의문인 미스테리로 남아서 저는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매매였다면 그 여성분 뭐 뒤로 누군가 따라왔거나 아니면 네. 뭐 초인종 누르고 뭐 두들기고 할 때도 같이 들어오거나 어떻게든 강제로 뭐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도 아직도 이거는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몰라서. 얼굴 정확히 기억나요? 어때요? 네, 그분 얼굴은 제가 아까 전에 솔직히 너무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예. 먼저 말을 해야 되고 나중에 말을 해야 되는 거 바뀌어가지고 괜찮아요.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분 얼굴이 제가 아까 단발머리에 피부가 하얗고 키가 작다고 했는데 그 얼굴이 제가 직접 봐서 그 사람의 생김새를 제가 말한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제 머리에 약간 주입이 되는 느낌? 그 사람 얼굴은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나죠 잘. 피부가 하얗고 단발머리에 키가 작다 이런 생각만 전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기억에 네, 남을 바로 수밖에 눈앞에서.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좀 뭔가 흐린 것 같은 기억이 안 나고 외형만 기억이 난다 라고 맞습니다. 하시는 거 보면 귀신의 느낌이 좀 강력합니다. 그래도 귀신 잡는 해병대에 갔다 와서 이제는 안 보이지 않을까. 귀신 잡는 해병이어도 도망가는 건 못 참죠. 그죠?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물리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도망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DHK님께서 또 상황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똘비님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제가예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예니님께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미국은 아마 아침일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제가예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지금 참여하시는데 미국 날씨는 좀 어떤가요? 여기는 좀 비가 오려고 우중충 해가지고. 어허. 네.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맑을 줄 알았는데, 네. 무서운 오늘은 이야기 조금- 하기 좋은 또 날씨가 됐네요. 조금만 더 어두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네요. 저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니님. 네네. 미국에도 비가 오면 이상한 사람들 좀 돌아다닙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뭐, 예를 들면 가게면 좀 진상들이나 아니면 좀 정신이 조금, 그런 사람들. 네.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쪽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미국은 네. 살짝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자, 예. 일단은 제가예네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집에서 귀신 본 좀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타부타 말이 더 필요합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제가예니에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네. 저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엄마랑 남동생이랑 같이 큰 이모네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모네 집이 또 단독 주택이었고 앞마당이 좀 큰 상태에다가 집 뒤에도 땅이 좀 있어갖고 거기를 저희는 뒷마당으로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뒷마당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걸어서 2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큰 이모네가 개를 좀 많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앞마당에도 몇 마리 키우고 뒷마당에도 몇 마리 키우고. 근데 앞마당에는 유독 하얀색 강아지들을 좀 많이 키우셨어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몇 달 안 돼서 그 이유 없이 차례대로 한 마리씩 막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아이고, 예. 이게 마당에 강아지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시골처럼 묶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뭐 쥐약을 먹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서 눈 뜬 상태로 이 친구들이 무지개 다리를 5마리 있으면 그중에 한 마리가 건넜다던가 그런 게 반복됐어요. 근데 그렇게 강아지들이 무지개 다리 건널 때 또 며칠 뒤에 또 새로운 강아지들이 데려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보면 다 하얀색 강아지들이었어요. 이게 좀 뭔가 어린 저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다가 제가 8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친척 언니들이랑 방을 같이 사용했는데 방문을 딱 열면 양쪽 벽에 2층 침대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왼쪽 2층 침대에 2층을 사용하고 있었고 언니들은 각각 1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남동생도 저희랑 같이 방을 쓰면서 남동생도 2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조금 크니까는 방을 분리를 해가지고 동생이 사용하던 2층 침대는 선풍기나 막 이런 짐들을 좀 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저녁 9시가 되었을 때였어요. 다음날에 초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빨리 자라고 하는데 안 자고 버팅기다가 혼났어요. 그래갖고 막 짜증이 난 상태로 침대에 올라가서 인형 껴안고 몸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몸이 확 추워지는 거예요. 이게 몸이 추워지면서 소름이 돋는데 일반적으로 소름이 돋으면 팔에 닭살 돋는다 하잖아요. 그때 저는 소름이 팔뿐만이 아니라 두피까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뭘까 하고 그냥 무섭긴 한데 그냥 생각 없이 눈을 딱 떴어요. 예? 근데 생각 없이 눈을 딱 뜨는 순간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귀신들 등장할 때 파란색 조명 이렇게 켜지면서 등장하잖아요. 그 조명 빛을 받은 그 여자 얼굴이 제 눈앞에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 형태가 긴 머리를 하고 있고 되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지? 왜 저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지? 하는 찰나에 아래를 보니까 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딱 아는 순간 제가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눈을 진짜 세게 감았어요. 차라리 몸까지 보였으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얼굴만 그렇게 보이니까 8살짜리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귀신이라는 것도 몰랐고 막 무서우니까는 막 덜덜덜덜덜 진짜 눈이 아플 정도로 세게 감고 있다가 뭔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한쪽 눈을 살며시 이렇게 뜨니까는 없더라고요. 그 형체가. 그래갖고 그냥 뭐 그때부터 좀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복도 쪽 창문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어갖고 내가 그쪽을 쳐다보면 사라지고 또 안 쳐다보면 쳐다보고 이렇게 깍꿍놀이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은 길 가다가 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게 귀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뭐 저한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거니까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5학년 때 이 집에 대한 좀 안 좋은 거를 했어요. 아, 잠시만요. 사시는 곳이 미국인 거지 지금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배경이. 이야기 배경은 한국이잖아요. 그죠? 어릴 때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하셔가지고 중간에 잡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한국 살 때 그때 친구들 사이에서 수호령 만들기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수호령이 또 종류가 다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취향에 맞는 수호령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죠. 어떤 수호령이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니까 그렇게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뭐 악령 부르기, 마녀되는 방법 이런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때 당시에는 또 호기심이 커서 나 귀신도 보는데 귀신이랑도 대화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친구들은 뭐 일반적인 수호령을 불렀다면 내가 좀 나쁜 수호령을 불러서 내 친구들이랑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걸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막 방법을 찾아보는데 좀 잔인하더라고요. 그 방법들이. 예. 그래갖고 그 방법들을 12살짜리 애가 하기에는 조금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저랑 마음이 같은 친구들을 조금 모아서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 나이 때 뭐 방법이라고는 유명한 강령술 있잖아요. 분신사바도 해보고 여우놀이였나요? 뭐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나쁜 귀신도 안 나오고 뭐 악마도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 귀신은 보는데 내가 아직 이런 악한 기운을 불러들일 힘이 부족한가 보다. 이거를 좀 힘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귀신한테. 그때는 제가 악마님 저한테 악마의 힘을 주세요. 아이고. 제가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매일. 근데도 뭐 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네. 그렇게 막 지내다가 주말이 돼서 친구들이랑 막 동네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모가 10,000원을 거실에서 없어졌다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 전에 10,000원이 거실에 있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그냥 나 모른다고 저 못 봤는데요 하고 밥 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걸리면 혼날까 봐. 혼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또 기도를 했어요. 진짜 악마가 있다면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나 진짜 이거 10,000원 가져간 거 나 이모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안 혼나게 해달라고. 만약에 이모가 알더라도 모르는 척 무시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진짜 제 영혼을 가져가라고. 저 영혼 바치겠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그냥 가져가라. 진짜 나 안 혼나고 싶다. 무섭다. 이러면서 진짜 속으로 빌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래? 라고 귀에서 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또 이거는 내가 너무 간절하게 빌어가지고 잘못 들었다. 착각했다. 이게 진짜 귀신이 있는 게 맞나? 내가 보는 게 진짜 귀신일까? 이런 이구심을 막 가지면서 그냥 잤어요. 자는데 그때가 또 여름이었어요. 근데 집에 뭐 에어컨은 물론 없고 그냥 선풍기를 틀면서 자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또 몸이 춥고 막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그 귀신 보기 전에 막 소름이 두피까지 퍼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내가 눈을 뜨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또 이상한 거 볼 수도 있으니까 눈을 감고 그냥 자는 척을 하자 하고 자는 척을 했어요. 자는 척 하다가 이게 뭔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하고 눈을 칠눈으로 이렇게 떴는데 그 사람 해골이 보면은 눈구멍이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 눈을 떴는데 그 눈구멍이 깊게 파인 상태인 여자가 저를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무서우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확 뜬 거예요. 확 뜨니까 그 순간 그 여자가 그 검은색 총 같은 걸로 제 가슴을 푹 찌르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기절을 했고 다시 일어나 보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밤에 너무 추워갖고 악몽을 꿨나? 아니면 내가 너무 기도에 심취해갖고 이게 또 꿈에 나왔나? 싶어서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또 뭐 10,000원 찾던 이모는 그냥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한 게 좀 통했나? 아니면 까먹으셨나? 뭐 일단은 다행이네 하고 지나갔죠. 학교 갔다가 뭐 특별한 걸 보거나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밥 먹고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위를 눌린 거예요. 그 가위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발 밑에까지 내려왔고 상체는 안 보였어요. 그 하얀색 다리가 제 목이랑 눈을 으면서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눈도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그렇다고 몸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지금. 이걸 알게 된 거죠. 혼자서 막 움직이려고 발악을 해도 얘는 막 좋다고 막 방방방 뛰고 있고. 그러다가 그때 또 마침 친척 언니 중에 둘째 언니가 들어와서 제가 가위에 딱 깼어요. 식은땀 흘리면서 막 제가 콜록콜록 하고 있으니까 야 너 괜찮아? 야 너 뭔 일인데? 이래갖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또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데
뭐 다리가 막 내 얼굴 올라와서 뛰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자려고 누우면 그 귀신이 또 위에 올라와서 계속 뛰는 거예요, 저를. 자다 깨다 반복을 하다가 이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얘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그러나, 난 자고 싶은데.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반항심을 가지고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안 자려고 버팅기다가. 근데 잠이 들고 나서 가위가 눌리는 횟수가 또 잦아지고 가위가 또 안 눌리면 그 눈구멍이 파인 귀신이 저를 막 쫓아와서 괴롭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꾸는 게 아니라 드라마 장면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아니면 도였어요. 가위를 눌리거나 귀신한테 쫓기거나 그런 꿈을 꾸거나. 그러다가 또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조금 잠잠해졌어요. 네. 잠잠해지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되던 해였습니다. 공부를 이제 해야겠다 싶어서 용돈을 모아서 전자사전을 하나 사게 됩니다. 전자사전, 와, 예. 네. 그때 아이땡땡사에서 만든 전자사전이었는데 그게 최신형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전자사전으로 노래를 틀고 제가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친구들이랑 문자를 했어요. 근데 문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귀신이 나타나기 전에 그 증상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팍 퍼지고 무섭다라는 감정이 싹 드는데 그때 시간이 또 7시에서 8시 사이였어요. 이 시간대는 그래도 귀신은 보이진 않겠구나. 얘가 또 왔나 보네. 얘가 또 왔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이 왔네 하고 무시하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 전자사전에서 노래가 2절 후렴 부분이 막 시작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저도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바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소리 들으면서. 마침 또 그때 이모가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오니까 야, 너 왜 그래? 이래가지고 아니, 나 노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 너무 무섭다 하면서 막 거의 울다시피 막 얘기를 했더니 이모가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또 일단은 뭐 이모가 방에 들어갔다 나가고 아무 일 없다고 했으니까 좀 무섭긴 하지만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을 연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전자사전을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그 심슨 패밀리에서 심슨 리사가 웃는 시점부터 동영상이 틀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심슨 리사가 웃을 때는 이렇게 웃지 이렇게 안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번 더 무섭고 또 더군다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동영상을 틀려면 전자사전을 열고 동영상을 눌러서 그 동영상을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동영상은 물론이고 그냥 음악만 듣고 전자사전 뚜껑 닫고 친구들이랑 문자를 했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뭐 시스템 오류라거나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 쪽에서 오류가 나서 이게 동영상이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귀신에 대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그 증상들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는데 다시 한국 가고 나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하는데 남편 만나고 나서 남편이랑 결혼하고 많이 증상이 너무 괜찮아졌어요. 귀신 보는 형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좀 안 좋은 기운을 남편이 좀 중화시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편은 저랑 같이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해요. 사고를 당하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다친다든지 이번 연도 초에는 차가 역주행으로 달려가지고 3중 충돌해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었거든요. 지금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긴 한데 또 저는 이런 귀신 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나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좀 급하게 마무리되긴 했는데 좀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오늘 또 제가 예니님께서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하셨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미국에서는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약한 영웅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약한 영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을 또 직접 만나 뵙게 되네요. 실제로 귀신이 되어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아이고, 영웅님 안녕하세요. 약한 영웅님께서 실제로 귀신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귀신의 집에서 제가 알바를 하다가 이제 겪은 내용입니다. 요 그렇죠. 정도까지만. 네네. 귀신의 집에서 알바하면 뭐 하겠습니까? 귀신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인 것 같은데, 이거 일하면서 저한테 사진 몇 장은 보내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제 유치할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맞아요. 다들. 심각합니다. 귀신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좀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약한 영웅님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약한 영웅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처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4년 전에 겪었던 실화 바탕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테마파크에서 귀신의 집 알바를 단기간에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좀 알만한 곳인데 워낙 그때 당시에는 귀신을 뽑는 이런 배우가 경쟁이 심하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조금 빡세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남자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라서 저도 열심히 이런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좋은 기회로.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네. 귀신 면접은 어떻게 보나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일단 서두로 이력서를 읊어보고 그 자리에서 액팅을 시켜봐요. 귀신 연기를? 네, 뭐 귀신이 됐든 뭐 좀비가 됐든 아니면 뭐 나를 놀래켜봐라. 좀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면접장에서. 그러한 형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준비한다고 의사 가운 이런 걸로 준비해서 혹시나 몰라서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할로윈 기간 때만 오픈하는 귀신의 집이기도 하고 워낙 인기가 많아서 뭐 돌비님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귀신의 집을 체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귀신의 집 건물 외관을 보시면 되게 으스스하고 약간 기분이 찝찝한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내부 분위기도 정말로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이게 왜냐하면 비밀 유지 계약서라고 해서 퇴사 후에도 그 어떠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계약서를 쓰는데 그게 몇 년 정도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썰을 그때 입사 당시에 어떤 퇴사자분이 사진을 올렸다가 그거를 끝까지 찾아내서 전에 내려오는 썰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겁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 근데 잠깐만 귀신의 집에서 귀신 나온다 그러면 더 인기가 많을 텐데.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간이 그게 큰 편은 아니어서 조심하자 그런 마인드로 하는데 썰을 풀려고 최대한 번호를 지정해서 방 개수나 대충 어떠한 느낌인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서 용기 있게 좀 말을 건네보려고 합니다. 총 체험 코스는 5개의 코스가 있는데 제가 연기를 맡았던 곳은 4번째 위치한 곳이고 제일 저기 구석진 곳이에요. 각 방별로 연기자들이 위치를 하고 손님이 오면 놀래켜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과 동의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위치한 방 분위기는 사진을 보셨다시피 모형, 저희는 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있고 침대에 여기저기 시가 묶여 있거나 아니면 천장에 을 달려 있거나 이런 컨셉을 하는 방이 있어서 정말로 불을 켜면 보이는데 불을 끄고 어쨌든 저희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눈이 어둠 속에 적응을 하면 천천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무섭고 1시간 있으면 정말 패닉이 올 정도로 폐쇄공포증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할 정도로 되게 밀폐된 곳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질문인데 혹시 저희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날씨에 일하기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날씨요? 그 내부니까 뭐 그냥 에어컨 틀거나 뭐 히터 틀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게 할로윈 기간이라 뭐 여름 막바지 시작해서 가을에 하는데 요 시즌 때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엄청 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비 올 때 비가 오면 테마파크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희는 오히려 내부 안에서 좀 쉬면서 한마디로 조금 우스갯소리로 꿀 빤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 쉬면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비 오는 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정도 적응하고 있는 와중에 그날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비 오는 날이면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그날 밤에 마지막 타임 근무를 투입을 하고 1시간 정도 지났나? 너무 지루해서 저희 네. 무대라고 하죠. 백스테이지 쪽에 출구 쪽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는 큰 대문이 있는데 그 사이 빈틈으로 대략 손님이 얼마 정도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너무 심심해서 혹시나 손님 있나 보러 갔어요. 그래서 대문 사이를 봤는데 그 대기줄에 네. 정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다 아싸 하고 돌아갔죠, 근무 위치로. 근데 여기서 제가 드레스 입은 여자를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할로윈 때는 워낙 각양각색으로 코스프레를 하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예. 워낙 많아서 그런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저희 알바생들을 놀래켜주려고 그런 좀 짓궂은 손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해서 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연기자 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방 컨셉상 의자, 침대, 뭐 각종 기구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그대로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통상 제 끝 방까지 오는데 체감상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깜빡 잠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하루 몇 시간을 몸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 금방 지치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잠들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확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막 케이블 타이 묶인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냥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평소에 가위를 잘 눌리기도 하고 원체 기력이 없는 체형이어서 별 의심 없이 왜 이러지 하고 누운 상태에서 몸만 겨우 까딱 움직여서 위를 쳐다봤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싹 쳐다보고 슥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지? 놀라서 앞을 이렇게 핸드폰 보듯이 저희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누워서 딱 쳐다봤는데 제가 봤던 그 여자가 손톱으로 저를 막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 식 막 엄청 긁고 있는 거여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 이거 살아야겠다, 나는 이거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막 그냥 몸을 비틀고 침대로 그대로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밖으로 나갔는데 근데 이게 웬걸? 다른 연기자들하고 스텝이 전부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왜 다들 여기 있냐고 하니까 스태프들이 그냥 손님도 한 팀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그래서 너 불러도 한참 말이 없길래 그냥 나온 줄 알았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워낙 스텝이랑 연기자들이 많아서 그냥 알아서 그냥 움직이겠거니 하고 신경을 안 쓴 거더라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뻘쭘하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당연히 아무도 안 믿을 걸 알기에 혼자 묵인하고 하루가 지나 다음 날 그 연기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글쎄요, 근데 이번에는 방 안이 뭐랄까 이제 에어컨을 튼 것처럼 한기가 싹 이게 꽤나 추웠어요. 안에는 저희가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싹 한기가 도는데 뭐 손님도 꽤 오고 가고 해서 바쁘기도 하고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별 신경을 안 써서 그대로 연기를 했는데 그 방에 들어간 지 한 40분 정도 지났어요. 근데 그날은 또 추석 연휴가 낀 날이어서 손님도 되게 많고 학생도 많고 저는 또 몸하고 목소리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바닥에 탁 철썩하고 누웠는데 귓속말로 하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니까 왜 그랬어라를 되게 나지막하게 말한 거예요. 쓱 오더니 그니까 왜 그랬어, 그렇게 귓속말로 속상인 거죠. 저는 진짜 그날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숙소로 가서 잠을 자도 누가 저를 막 묶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아리러니한 건데 제가 앞전에 제가 막 기가 약하고 좀 왜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몇 년째 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알러지가 온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증상이 없는데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사진이 조금 일부분만 보여져 그렇지 다리부터 상반신까지 다 그냥 수포 올라온 것처럼 다 두드러기 올라온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연기하던 방은 임시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저는 유일하게 제가 토속 신앙을 잘 안 믿는데 요런 계열 무당 쪽을 믿는 친구한테 이 사연을 말해주고, 저는 회사 쪽에 병가를 대고 친구를 통해서 외진 곳에 위치한 무당 선생님을 찾아 뵀었어요. 강화도에 위치한 무당집인데 기와집이었고 나이가 지긋하신 무당 선생님이 먼저 나와 계시더니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대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데리고 올 거 데려와지 여기가 어디라고 악한 곳에 데리고 온 거냐라고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죠. 나는 처음이고 초반에 이렇게 손님을 대해도 되나 할 정도로 되게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셨는데 들어보니 이미 제가 들어설 때부터 이런 어두컴컴한 뭐랄까요? 이런 기운들을 들고 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할아버지 선생님 딴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간단한 비방용 굿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간단한 의식을 치러야 안쪽으로 좀 들여보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오, 방어를 한번 치는구나. 길을 예, 확 죽여 넣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런 단어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은 귀신의 집을 만들 제작 당시에 들어보니 산을 좀 깎아서 만든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흔치 않게 심심치 않게 야생 동물들을 좀 꽤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오, 예. 고라니는 물론이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네. 멧돼지 막 이런 거. 당연하게 그냥 방생을 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날도 퇴근하는 길마저도 왼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고 숲도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데 퇴근하는 길에 살모사 2마리가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무슨 깡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공사를 하다만 곳이 있어요. 거기서 녹슨 삽 모서리를 그냥 정확하게 머리를 망설이고 이렇게 친 거예요. 아이고. 그냥 망설임도 없이. 그때는 그냥 그런 것도 없었어요. 겁이 없었어요. 예. 워낙. 찍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너놈이 절대로 살생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이고 한 마리도 아니고 그 2마리를 그 지경 될 때까지 만들었으니 벌을 받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 이런 것들이 또아리를 튼 채로 저를 계속 묶이기도 하고 뱀 피부처럼 오돌도돌하게 제 몸에서 뭔가 하나둘씩 표시라고 해야 될까 이런 증상을 보이게 하도록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당 선생님을 통해서 한동안 솔루션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최대한 그쪽에 일을 안 하는 것을 추천은 하지만 어쨌든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최대한 다른 방을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귀신의 집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말로 저는 쥐죽은 듯이 살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솔루션 받은 이후로 몸이 괜찮아지고 귀신의 집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 다치고 일을 마무리했던 저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귀신의 집에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까요? 이게 왜 귀신의 집에서 종종 뭐 귀신을 목격하는 연기자들이 있었는데 예. 저는 번외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살모사를 죽여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아마 외부적인 요인이 제일 크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약한 영웅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거기서 알바하셨던 분들,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귀신 목격담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게 있었어요? 궁금해서. 귀신 목격담이 되게 저도 들은 거라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무전기를 차고 일을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형이라고 하는데 이 형이 되게 옛날부터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일을 했던 시즌마다 했던 형인데 경력이 있으시구나. 경력직이죠. 경력직 형인데 처음에는 안 믿었죠. 당연히. 근데 저도 겪어보니까 믿게 되는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건데 그날도 이제 비 오는 날이고 손님도 없는데 무전기에선 누가 들어왔다라고 신호를 주는 듯한 그런 신호를 받아서 막 연기를 했는데 어쨌든 귀신의 집 내부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CCTV를 달아놓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CCTV를 돌려봤더니 혼자서 허공에 대고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거예요. CCTV에. 그래서 이 형도 좀 이상하다. 그 형도 저처럼 기가 또 약했어요. 예. 원체 또 기가 약한 형이라서 그런 것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에는 막 뭔가 이게 무당이 칼춤을 추는 듯한 그 액션을 형이 취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그래서 요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좀 많았죠. 이게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라서 되게 내용이 짧았는데 네. 또 다음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야기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오늘 네네. 약학영웅님께서 겪었던 또 귀신의 집 알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굉장히 말씀을 너무나 잘해주셔서 저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좀 생각나시는 그런 썰들 있으면 싹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약한 영웅님께서 오늘 귀신의 집 알바할 당시에 겪었던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비가 오는 날에 또 겪었다고 하시니 더 소름이 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알바짤이 있으시면 진짜 더도 말고 한 두어 번만 귀신 보고 또 제보해 주시면 어떨까 소소하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항상 매일매일 한 번씩 정도만 귀신 보시고 나머지는 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